자, 이번 시간에는 플라이 휠 먼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라이 휠은 엔진의 맨 뒤쪽에 동력을 저장하고 회전시키고 시동 걸 때 기동 전동기가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서 플라이 휠 외주에 있는 링기어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또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디스크다 그러면은 클러치 디스크가 접착돼서 마찰로 인해서 동력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자동 변속기에서는 그 플라이 휠에 토크 컨버터라고 하는 유체 클러치가 장착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동력으로 자동 변속기에 오일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 휠의 크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역할 등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 휠은 관성을 이용한 부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관이 4기통이면 1, 3, 4, 2 순으로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180도마다 폭발이 일어나는 이 동력을, 불규칙한 동력을 돌리면서 플라이 휠, 이만한 쇳덩어리죠. 동그란 그 쇳덩어리인데 여기다 저장을 해요. 그래서 계속 돌려고, 한번 돌려주면 그 무게의 관성을 이어서 계속 돌려고 하는 관성을 이용한다 이게. 그래서 그 관성을 이용해서 2번, 3번, 4번 실린더에 피스톤도 움직여주고, 또 곧이어서 3번 실린더에서 터지는 동력을 다시 또 1번, 2번, 4번이 움직이게끔 해주는 그 동력을 저장해서 계속 돌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하지만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요, 기통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에 플라이 휠에 저장하는 관성을 줄 필요가 있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터빈이다 이거야. 터빈 플라이 휠 있는 거 봤어요? 없죠. 그건 계속해서 도니까. 그러나 이렇게 왕복형 기관에 있어서는 4기통이든 6기통이든 8기통이든 그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그 위상차만큼 동력을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플라이 휠이 있어야 되는데, 기통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에 저장 용량이 작아도 되기 때문에 플라이 휠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기통수가 많을수록에. 또 기통수가 적을수록에 동력을 많이 저장해놔야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게 4행정 중에서 폭발해서 얻어진 동력을 가지고 흡입, 압축, 배기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동력을 많이 저장해야 되다 보니까 플라이 휠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경운기 있죠. 경운기가 단기통입니다. 1기통짜리예요. 근데 그 경운기 옆에 보면 이만한 거 돌아가죠. 쇳덩어리. 그게 바로 플라이 휠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꽝 하고 터져서 그 동력을 이만한 무거운 쇠를 한번 돌려주다 보니까 이게 계속 돌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흡입, 압축, 배기까지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통수가 작을수록에 플라이 휠은 점점 커지고, 기통수가 많을수록에 플라이 휠은 작아진다. 알고 계시고요. 플라이 휠의 역할입니다. 엔진의 맥동적인 회전을 쿵쾅쿵쾅 맥동적인 회전을 균일한 회전으로 부드럽게 연속적으로 회전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플라이 휠의 주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이 휠 뒷면에는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클러치가 설치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엔진이 앞쪽이면 냉각 팬이 있고 이쪽에 이제 플라이 휠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바퀴를 돌리는데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동력을 일단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뒤에 변속기가 이렇게 붙어. 이 변속기에 기어의 이빨수 가지고 속도라든가 힘을 갖다가 변환시켜서 동력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때 뭘로 전달하느냐? 바로 이 플라이 휠에 디스크를 장착을 하게 되면 플라이 휠이 돌 때 이 디스크의 마찰로서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거예요. 따라서 방금 보셨듯이 플라이 휠 뒷면에는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장착이 되기도 한다.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자동 변속기 같으면 여기에 토크 컨버터가 이렇게 붙어버려요. 볼트를 다 고정시켜. 그래서 플라이 휠이 돌 때 이 컨버터가 같이 따라 돌아요. 따라 돌면서 여기서 오일의 변화를 위해서 이 토크가 발생해서 이 동력을 변속기에다가 전달을 하는, 이렇게 플라이 휠의 역할의 큰 역할 중에 두 번째 역할이 바로 동력 전달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바깥 둘레에는 엔진의 시동을 걸기 위해서 기동전동기의 피니언 기어와 맞물려 회전력을 전달하는 링 기어가 열박음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플라이 휠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물론 축에 볼트로 고정이 되어 있는, 중앙에 볼트로 고정이 되게 있죠. 그 다음에 이 바깥에는 링기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링기어가. 링기어라는 것이 동그란 기어 자체를 우리가 링기어라고 합니다. 이빨이 있는 거. 자동차를 시동 걸 때
자동차 앞에 가서 옛날 같으면은 T 슬라이드 핸들을 가져가서 크랭크 축을 인위적으로 막 돌려가지고 시동 걸고, 또 경운기 보세요. 경운기도 예전에는 그 플라이 휠에 손잡이를 빼가지고 막 사람이 돌려요. 돌려가지고 부릉 하고 시동 걸고 그랬었는데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냥 운전석에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엔진이 부릉 하고 걸리죠. 그게 뭐냐면은 기동 전동기를 쓰는 거야. 모터를 써서 요 피니언, 조그만 기어를 우리가 피니언이라고 하는데, 이 피니언의 모터를 돌려, 어디를? 이 플라이 휠에 링기어하고 맞물리게 해가지고 윙 하고 돌려줘요. 그래서 처음에 시동을 걸기 위한 조건으로서 여기다 링기어라는 걸 설치하는데, 이 링기어는 이 플라이 전체의 금속을 깎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플라이 휠 자체의 판에다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링기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톱니만 있는 이 틀을 갖다가 여기다 끼워요. 끼워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이걸 갖다가 끼울 때 사이즈를 완벽하게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이 금속은 열 팽창하는 성질이 있어요. 열을 가하면 팽창하는 성질이 있고, 열을 식히면 수축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열박음이라고 하는데, 가열을 식히면 금속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끼워, 이 링을 끼운 다음에 식혀. 그러면 얘가 수축이 되면서 이 플라이 휠 판 자체에 꽉 압착이 딱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열박음이라고 하는데, 아, 그럼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만드냐? 그냥 그 처음에 이게 플라이 휠을 만들 때 선반 가지고 깎아가지고 기어 그냥 통째로 만들면 되지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만드냐면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공부하시겠는데, 이 링기어를 빼가지고 틀어서 방향을 바꿔서 끼워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무슨 일이냐면은,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4기통일 경우에 크랭크 축을 이 정면에서 딱 보면은 1번과 3번이 위에 있고 2번과 4번이 밑에 있죠. 그래서 위상차가 180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한 번 터지고 나면 180도가 가가지고 다음 실린더가 또 터져. 이렇게 해서 4개 실린더가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연속적으로 막 하면서 움직이는데, 시동을 걸다가 시동을 딱 껐어요. 그러면은 이 피스톤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고 멈추는 경우가 있을까? 아니면 아무 데나 쓰겠죠. 그죠? 천만에. 절대로 중간에 머무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관성과 이게 힘의 이 폭발력이 이게 위상차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씁니다. 1, 4번이 위 또는 아래, 2, 3번이 위 또는 아래, 딱 그 상태에서 멈춰요. 중간에 서로들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어. 쿵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항상 멈추는 곳이 여기 아니면 여기다 보니까 플라이 휠의 바깥에 있는 링기어가 이렇게 있을 때 다음번 시동 걸 때 항상 제자리에서 멈추죠. 항상 여기 아니면 여기야. 180도니까. 그죠? 여기 1번 아니면 2번에서 다시 기동전동기가 물려서 시동을 걸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요게 나중에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이 링기어가 여기만 마모되겠죠. 거기서 딱 물려가지고 가장 큰 힘을 주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빨이 여기면서 여기부터 마모가 돼. 여기 아니면 여기가 이빨이 마모가 되다 보면 나중에 좀 심하면요. 시동 걸 때 여기서 약간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또는 충격음이 발생해. 딱, 이렇게. 그죠? 뜨럭뜨럭 소리가 난다고. 이게 엔진에서 시동 걸 때 소음이 심해. 그러면 뭐야? 링기어가 매번 서든데 쓰다 보니까 이게 마모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통째로 가라? 통째로 교환하는 것보다는 플라이 휠을 띄워가지고 다시 열을 가해서 링기어를 버리는 게 아니라 빼가지고 약 90도만 싹 돌려가지고 다시 끼워요. 그러면은 기존에 마모됐던 것이 여기 오고 여기 오잖아요. 그러나 이 엔진 자체에 플라이 휠을 부착할 때는 항상 제 자리기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볼트 구멍이 간격이 틀려. 그래서 딱 그 자리에 하다 보니까 링기어가 마모되지 않았던 링기어 부분이 요쪽 부위로 딱 자리를 잡잖아요. 그죠? 때문에 마모돼서 변형됐을 때에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 플라이 휠의 바깥에 링기어는 열박음을 한다.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인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링기어 자체는 열을 가했을 때 기어 자체가 링으로 빠진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모되는 곳이 기회됐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4기통일 경우에는 플라이 휠의 링기어 마모되는 곳이 몇 군데? 2군데. 그러면 6기통은 120도잖아요. 위상차가.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않으면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다음번에 시작할 때 기동전동기의 피니언이 물리는 위치는 딱 몇 군데야? 3군데예요. 그래서 딱 3군데만 마모가 된다. 심하게. 일단 거기만 벗어나면 다른 데는 탄력받아서 같이 맞물려 가니까 마모율이 처음 시작했던 데보다는 좀 작다. 그럼 8기통은 몇 군데야? 8기통은 4군데. 딱 4군데가 마모가 돼요.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하면 4기통은 2군데, 6기통은 3군데, 8기통은 4군데의 링기어 이빨 마모율이 다른 데보다 좀 심하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플라이 휠 외주에 있는 링기어는 열박음을 한다. 그런데 열박음을 할 때 우리가 무조건 열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금속에다가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면은 금속 성질이 변하죠. 때에 따라서는 강도를 줬던 것이 풀리기도 하고 강해졌던 것이 풀려버려요. 그러면 마모가 더 쉽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이휠의 링기에다가는 물론 현장에서 옛날에는 누가 그걸 그렇게 했어요. 원래 정답부터 말씀드릴게. 가장 완벽하게 열을 가해 그 금속의 성질을 변하지 않고 열을 가하는 방법은 유중가열이라고 합니다. 유중가열. 이 유중가열이라는 게 뭐냐면 기름을 끓여서 그 기름에다가 이 플라이휠을 담궈요. 그러면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링기어가 싹 벌어져. 그러면 손으로 톡 치면 나무망치로 톡 치면 링기어가 쏙 빠지죠. 그러면 위치 변화시켜서 다시 끼워가지고 바깥에서 냉각을 시켜. 그러면 다시 수축이 돼서 딱 완성이 되는데 이 유중가열이라고 하면은 기름을 요즘 누가 이걸 끓이고 앉아 있어요. 또 설상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근래에는 정비 자체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통째로 어떻게 돼? 교환해 버리지. 플라이휠 통째로 교환해요. 그런데 플라이휠이 여러분들 그냥 우습게 보지 말고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값이 안 비싸지만 승합차, SUV나 승합차 쪽으로 딱 올라가기 시작하면 차종에 따라 다르겠는데 플라이휠 하나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또 기능들도 있고 그래서 값이 상당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링기어도 뺐다가 아주 심하면 교환해서 사용해서도 괜찮다. 정확한 이 가열 방법은 유중가열이다. 물을 끓이는 것도 아니고 물을 끓이면 물이 닿으면은 녹이 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에다가 끓이고 직접적으로 불을 가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나중에 실습을 하실 때 참고적으로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링기어의 재질과 플라이휠의 재질이 틀려요. 금속적으로 색깔도 다릅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링기어는 4시lin더에서는 2곳, 6시lin더에서는 3곳, 8시lin더 엔진은 4곳이 현저하게 마무리된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플라이휠의 역할,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보고 그 다음에 흡기다기관 진공시험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흡기다기관 진공시험은 여러분들 교재 앞부분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압축압력 시험 우리 공부했죠. 기관을 압축압력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억한다면은 몇 가지 고장 진단을 할 수 있다고요? 4가지. 연소실에 카본 꼈을 때, 또 시린더 피스톤 간극이 과대해진 걸 알 수가 있고, 또 헤드 가스켓이 누설된 걸 알 수가 있고, 밸브 시트가 마모돼서 가스가 새나가는 거. 이렇게 압축압력이 떨어졌을 때의 규정보다 떨어졌을 때 원인 분석 3가지, 또 규정보다 높았을 때의 고장 원소 1가지. 그래서 압축압력 4가지 공부한 적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진공 시험이 그 교재에는 같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나 이 흡기다기관 진공 시험을 그 당시에 가르쳤으면 여러분 이해도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엔진 개요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다 쭉 어느 정도 공부하신 다음에 제가 이걸 끌고 왔어요. 그러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 피스톤이 흡입을 할 때, 흡입 압축 폭발 배기할 때 각 시린더가 흡기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외부에서 공기를 쭉 갖고 들어오잖아. 갖고 들어올 때 들어오는 통로가 흡기 매니폴드가 있고 그다음에 서지 탱크가 있어요. 매니폴드에 이렇게 공기를 모아서 다시 분배하는 이 부분에는 우리가 쭉 빨아들이다 보니까 약간의 진공이 생기죠. 부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공이 떨어지는데 이 진공의 값을 가지고 이 진공의 표준이 있어요. 규격이. 그래서 그 진공이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피스톤이 빨아들이거나 또는 내뱉을 때에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에 흡입력은
분명히 표준적으로 규정이 있을 것이다. 그 규정 흡입력보다 높거나 낮거나 흔들리거나 값이 자꾸 변하게 되면은 뭔가가 이상이 있는 거야.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개요 봤듯이 피스톤 배웠죠? 실린더 배웠죠? 크랭크축 배웠죠? 다 배웠죠? 그 상태에서 흡입되는 공기의 진공의 값을 알면은 기관의 이상계소를 무려 정상을 포함해서 14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엔지니어라면 지금 현장에 우리 그 정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진공값을 가지고 정비를 한다. 아이고 옛날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진공 게이지 단가로 보면요 한 5,000원 밖에 안 가요 이게. 그러나 엔진 튠업 테스터기라고 그랬고 종합 테스트 같은 거는 한 3천만 원 4천만 원씩 간다고. 물론 거기도 진공 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요즘같이 컴퓨터 여러 가지 기능 뭐 쉽게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제가 진공 게이지 하나만 가지고도 기관의 이상 개소를 14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부분에 14가지 정도를 찾아낼 수 있다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진공 시험으로 인해서 엔진의 이상 개요를 알아야 되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기능사라든가 산업기사 공부하실 때 필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이 다음에 현장에 가셨어도 이 진공 게이지를 적절하게 100% 활용하신다면 진정한 엔지니어가 되실 거예요. 정말로 뿌듯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진공 시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진공 측정의 정의는 작동 중인 엔진의 공회전입니다. 공회전. 공전 약 750에서 800rpm의 공전 상태에서 그 매니폴드에 들어오는 진공의 값이 얼마냐 그걸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흡기관 내의 진공도를 측정해서 진공계의 지침에 바늘이 움직이는 상태로 점화 시기가 틀린 것도 알 수 있어요. 아니 그 들어가는 진공값을 가지고 무슨 전기적인 전기가 몇 도시에 몇 도에서 터뜨리고 이것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알 수 있습니다. 점화 시기 알 수가 있고 밸브 작동 불량 밸브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일단 배기 장치 머플러가 막힌 것까지도 찾아내요. 그 다음에 실린더 압축 압력 등 누출 등에는 엔진에 이상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외에 여러 가지 14가지를 할 수 있다고 사실 정상을 포함해서. 자, 그러면 정상값이 얼마냐? 45에서 50cm 수은주로 따져 오지는. 그죠? 45에서 50cm 수은주 정도의 진공값이 공회전 상태일 때의 정확한 진공값이에요. 어떤 엔진이든 간에 어느 엔진이든 간에 흡입되는 공기는 그 실린더의 크기와 들어오는 배기 매니폴드의 지름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거의 비율을 맞춰놨기 때문에 발생하는 진공의 값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45에서 50 정도, 요 정도가 바늘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기관은 정말 좋은 엔진이야. 잘 세팅이 된 엔진인데 여기서 이제 지침이 내려가거나 수치가 올라가거나 떨리거나 뭐 변동되거나 또는 악셀레다를 밟았다 놨을 때 잽싸게 정상대로 못 오고 흔들렸다 들어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는 거야. 뭐 그동안에 국민교육헌장도 외웠는데 이 14가지 수치 못 외우겠어요? 외우면은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비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준비 작업 한번 볼까요? 일단 엔진은 정상적으로 워밍업 된 상태, 모든 게 다 온도가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냉각되어 있는 상태, 시동 바로 걸자마자 이 진공 시험하면 안 돼요. 왜? 각 부위의 팽창률이 아직 적기 때문에 흡입되는 공기의 양이 정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워밍업, 즉 65도씨에서 75도씨 정도까지 냉각수 온도가 그 정도까지 올라간 워밍업 된 상태에서 진공도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흡기 다기관이라든가 서지 탱크, 요 스로틀 바디에 보면은 그 각 부에 진공 호스들이 껴져 있는 구멍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여분으로 하나가 있고 캡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엔진들도 있어요. 그걸 빼고 거기다 진공기에 고무 호스를 딱 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엔진을 다시 시동 걸어서 공전 상태에서 시험을 했을 때 그때 진공기의 눈금을 보고 이 기관이 어디가 고장이 났구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정상적일 때는 여기 보십시오. 나오죠? 엔진이 공회전 상태에서 45에서 50cm 수은주 사이에서 가만히 있거나 바늘이 움직이지 않고 약간 미세하게 움직일 때 이때는 엔진 상태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판정을 지을 수 있고요. 만약에 점화 시기가 늦다. 점화 시기. 이제 우리가 전기 시간에 가면 다시 한번 내가 점화 시기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공부하겠지만 점화 시기가 너무 늦거나 빠르면 노킹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부정확한 연수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점화시가 늦게 되면은 진공도가 정상보다 8 내지 5 내지 8cm 수은주 정도가 낮거나 그다지 흔들리질 않아. 여기서 뭐 5를 빼면 얼마예요? 낮은 상태에서 5를 빼면 40이죠. 또는 뭐 38, 37. 요 정도에서 바늘이 가만히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렇게 고기 정도에 있어. 그러면 아, 요게 지금 점화 시기가 늦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만약에 배기장치가 막혔다. 그러면 처음에는 45에서 50cm 수준으로 딱 가리키고 있다가 조금 있다 보면 0까지 쑥 내려가요. 가만히 있는데 공유된 상태에서. 그랬다가 다시 또 정상적으로 싹 돌아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아, 이거 머플러가 막혔구나. 왜 막혀? 카본이 많이 껴서 또는 수분으로 인한 녹이 발생해서 그런 머플러가 막힌 거야. 자, 보세요. 아니 세상에 진공도 가지고 머플러 막힌 것까지 찾아내네. 그죠? 그런 거는 엔진 튠업 테스트기에서도 찾기 힘들어요. 게이지 5,000원짜리 게이지 하나면 이거 찾아내.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실린더 벽이나 피스톤 링머입니다. 이거 우리가 압축 게이지 가지고 검사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정상보다 약간 낮은 30에서 40cm 수준에서 약간 나타나. 이랬다는 얘기는 그만큼 진공도가 낮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흡입력이 약하다는 얘기죠. 정상이 45에서 50인데 30에서 40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약하면 흡입력이 약하다는 얘기는 피스톤 간극이 넓어져 가지고 흡입이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논리적으로 딱 맞잖아요. 그죠? 요 정도. 그 다음에 밸브가 불량할 때 만약에 밸브가 손상이 있다면은 공전 상태에서 정상보다 약 5 내지 10cm 정도 낮게 나타나고 밸브의 개폐 시기가 틀려져 버려요. 개폐 시기가 틀리면 공전 상태에서 20에서 40cm 수 사이를 나타냅니다. 이런 차이점들은 비교로 분석을 하다 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밸브의 밀착 불량. 그러니까 밸브의 면과 시트가 접촉이 잘 안 돼. 이럴 때는 공전이 5 내지 8 정도 낮게 나타난다. 아까 이렇게 되다 보면 점화식이 늦는 거와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럴 때 다른 시험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 구별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가이드 마멸, 별거 다 하죠. 가이드 마멸, 밸브 가이드가 마멸되면 약 35에서 50cm 수준으로 빠르게 움직여요. 심지어 그 가이드가 마모된 것까지 이 게이지 갖고 찾아내죠. 그다음에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을 때, 닫혀야 되는 완전히 닫히지 않을 때가 어느 때가 있을까요? 열팽창이 해서 밸브 간격이 너무 작게 맞춰졌을 때, 그러니까 유압 태핏을 쓰지 않고 유압 태핏이라는 것은 우리가 밸브 간격 0을 두잖아요, 그죠? 그러나 열팽창을 고려해서 우리가 약 흡기 밸브 0.15, 배기 밸브 0.35 정도의 밸브 간격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열팽창이 되면은 로커암과 밸브 스템이 딱 맞닿게 하는 거. 그래서 그 간격 때문에 우리가 소음이 발생하니까 이 소음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유압 태빗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밸브 간격이 너무 작아가지고 열팽창이 일어나니까 얘가 로커암을 밀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연소실 내로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닫았을 때도 닫히지 못하고 약간 열려 있는 거야. 그때가 요 정도 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 진공 게이지를 가지고 이와 같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공 게이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간단하고 앞에 안쪽에와 바깥쪽에 단위가 틀려. 이거는 이제 밀리미터 미리 수은수로 나왔는데 이거 환산하면 센치 수은수로 할 수 있고 보통 우리가 진공도는 다 이렇게 수은주로 갖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밸브 스프링 장력이 갈 때도 또 있죠. 이때는 공전 상태에서 약 25에서 55cm 수준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엔진의 회전 속도를 증가하면 지침이 격렬하게 흔들린다. 이와 같이 정상을 포함해서 약 14가지 정도 검사할 수가 있어요. 그 바로 진공 게이지인데 제가 그 교육을 그동안 쭉 오랫동안 해오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 현장 교육할 때도 진공 게이지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은데 참 안타까워요. 거기다가 비싼 장비만 사가지고 그 장비 공부하는 데만도 1년도 넘게 걸려. 귀찮아서도 못해. 그 돈만 날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정말로 간단하게 이 게이지 하나 정도 이거 한 5,000원도 안 가요. 이 5,000원짜리 정도 게이지 하나만 요만한데 사가지고 엔진의 부저 현상 또는 떨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 나타났을 때 게이지 딱 봐서 지침만 보고도 크게는 어느 부위에 고장이 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진공 게이지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면서 엔진 전체 개요를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진공 게이지를 꽂았을 때 밸브가 어떻고 피스톤 간극이 어떻고 하기 때문에 진공 게이지를 이 부분에 와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압축 압력 게이지와 그 다음에 진공 게이지 사용하는 방법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필기 시험에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